자, 여러분들 2022년도 세무회계 1급 그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원광진 세무사입니다. 그 세무회계 1급은 뭐 아무래도 우리 세무사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우리 이 세무회계 시험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출제되는 형식이 이제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그 세무회계 2급까지는 이제 객관식이어가지고 이제 그 어렴풋식이나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은 그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 써야 되니까 이제 그게 조금 그 대비하는데 좀 어렵죠. 이렇게.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계산 그 문제에 나오는 어떤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 이론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국기법, 구세기본법 있죠? 거기하고 이제 지방세법이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법이라 이게 좀 외워서 써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과목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조하지만 이건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 볼 때하고 출제할 때하고 그 사이에 또 개정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 문제에서 가정을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율을 가정을 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율 바뀌고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제 율이 몇 %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충실하게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율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어떤 수업 목적상 중요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실제 실무에서는 율이 이런데 왜 문제에서 이러냐? 그거는 전혀 이 시험 이 보시는 수험생 입장에서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풀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정세법이 이제 반영이 물론 되겠지만 그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 예전부터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원리 있죠, 원리 위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너무 그 지엽적인 개정된 사항 가지고 이렇게 막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가장 이 기본적인 구조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1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이 출제가 되는데, 자,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이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이제 재화나 용역 있죠? 재화나 용역을 이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급 받는 사람. 공급 받는 자다. 주로 이제 이 사업자들은 이제 공급자, 공급하는 자죠. 공급하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이제 일종의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소비에 대해서 이제 이 부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이 VAT, 이제 이걸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세권자예요. 주로 이제 정부나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들.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소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소비세라고 해서 이제 부가세를 갖다 내는데, 이렇게 이 신고 납부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신고 납부가 이제 어렵다. 자, 그래서 이 사업자가 이제 그 부가세를 대신 부가가치세를 이 거래할 때 이제 징수한다, 이거죠. 거래할 때 징수한다. 그게 사업자가 이 공급자가 공급받는 사람이 내야 될 이 부가세를 대신 띄어다가 이렇게 모아다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기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이 세금이 누락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장 첫 번째는 이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사업자들은 이렇게 재화율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이 내야 되는 세금을 우리가 소득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이 생기는데 이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어요. 법인소득세라고 해서 흔히 이제 법인세라고 부르죠. 이건 소득세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이 공부 순서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자, 이것이 이제 3대 세법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우리가 이제 이 국세 기본법이다라고 해서, 자, 국세 기본법. 요거 이제 일종의 이제 총칙 개념이에요. 총칙 개념. 즉 말해서 다른 세법들의 공통된 사항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제 규정해 놓은 거. 이 국세 기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방세법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취득세, 재산세, 뭐 이런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세무회계 1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것이 이 1부와 2부로 나눠 가지고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부담이 되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득세.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이렇게. 주로 이제 되어 있더라. 여기는 이제 주로 이게 60점이나 이게 40점으로 해서 이제 분포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의 80점으로 해서 나오고요. 거의 10점이나 이렇게 10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이제 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이제 부가세부터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자. 자, 세무회계 1급은 일단 세법을 처음 접한다. 그러면 세무회계 1급을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세무회계 3급도 있고 세무회계 2급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3급이든 2급이든 하나는 들었다. 아니면 그 정도는 공부가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걸 들으셔야 돼, 이게. 왜냐면 여기서 기초적인 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 출제 경향에 맞게 주관식에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서 거기에 접근해서 실전으로 주관식 문제를 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거기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이건 뭐 몇백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업 목적상 맞지가 않고 세무회계 1급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이론적인 것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별도로 좀 참조하셔야 되게 별도의 세법책을. 요거는 요약서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회계 1급 책은 요약서이면서 이 온전히 주관식 풀이하는데 초점에 맞춰져 있는 교재예요. 오로지 세무회계 1급에 맞춰져 있는 교재니까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아마 교재에 없는 부분들은 별도로 세법책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요 교재는 요약서고 수험서예요. 실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실무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개념 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여기 세무회계 1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그러면 부가세법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다.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원래 이제 세무회계 3급이나 거기서 해결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첫 시간이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자, 부가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value, added, tax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VAT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더해진 가치. 자, 더해진 가치의 이제 텍스, 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일단 세율은 이렇게 두 가지, 10%와 0세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이제 국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국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자, 우리 이 제주도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만약에 저 강남이 있다. 이렇게. 자, 부가세를 우리가 이 강남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제주 세무서에 갖다 내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국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 영토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할이 달라도 어차피 국고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지방세가 있어요. 강남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지방세를 저기 이제 제주다. 그럼 이거 관할이 다르잖아, 이게. 관할이 다르면 여기는 무신고고 여기는 과다신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지방세는 지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자. 그래서 이 국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2022년도에 일단은 76.3%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7%가 이제 이 지방세로 요것이 23.7%죠. 그 다음에 이 75점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것이 74.7%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차이 나는 것이 이제 25.3%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 자, 요것이 이제 올해 2022년도 개정세법이고, 요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또 요만큼씩 또 올라가죠. 요거에 참조만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 납부 하더라도 그 부가세 100% 다 부가세 아니에요. 그 중에 요 23.7%는 지자체로 다시 내려가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가세 명목으로 그냥 신고 납부 들어가지, 나중에 가서는 지방세로 23.7% 재원으로 지자체로 들어간다. 자, 이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에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2022년도에 76.3%가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100%의 76.3%가 이제 이 부가세다. 이제 그렇게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간접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 신고 납부자. 자, 이것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이거 납세 의무자다. 자, 그런데 신고 납부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이제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담세자가 있어요. 자, 담세자는 이제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비자예요. 이렇게. 소비자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서로 다르다, 이게 다르다. 부가세는. 이걸 우리가 간접세라고 그래. 간접세. 근데 요 신고 납부자하고 이 담세자가 이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근로자들 이제 소득자다 이거죠. 소득자. 그럼 소득자가 자기의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소득자가. 여기 이제 누구냐면 이제 소득자란 말이에요. 소득자. 이렇게. 근데 요것은 우리가 소득세에 가서 연말정산에서 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가세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세다. 그래서 이 면세로 열거된 거 빼고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 있어요. 면세로 열거된 거 빼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재화나 용역. 자, 이것에 이제 공급하는 사람, 요것이 이제 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데, 이게 계속적이고 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그래. 이게 사업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를 제외하고 면세 제외한 재화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면세로 열거된 것은 이거 사실은 면세 사업자라고 그래. 이게.
면세를 제외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과세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일반 소비세는 면세 제외한 모든 재과용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그 모든 재과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근데 술과 담배는 이제 우리 국민의 후생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세 있죠, 주세 같은 경우.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이 거의 72%가 세금이죠. 거의 다 세금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그 세금을 물고 또 여기다 또 부가세 또 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금에 세금이 달라붙는 게 이제 이 부가세의 특징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이게 특정재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이게 바로 사치품이죠. 사치품. 골프장 들어갈 때, 개별 소비세 내죠. 이제 입장할 때 내고, 단란주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맥주더라도 우리 슈퍼에서나 맥주 한 병 사먹는 거하고, 뭐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그 유흥업소나 이런데 들어갈 때 맥주값이 다르죠, 이게. 부가세, 세금이 달라붙어 있어서 그래, 이게. 자,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은 이제 10% 과세를 해요. 재화의 수입은 과세예요. 이렇게. 물론 면세로 열거된 거 빼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니까 들어올 때 10%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비할 거로 예상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해 올 때 부가세를 냈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 수출이 된다. 이거 수출이 된다. 근데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세가 없죠. 다만 과세가 되더라도 이제 부가세가 없게 하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10%와 영세율로 되어 있죠.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물세 되어 있는데 물세를 먼저 할게요. 자, 계속 예를 들은 건데 컴퓨터 한 대를 사면 우리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 주고 컴퓨터를 한 대 샀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자, 컴퓨터 한 대를 샀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억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1000만 원 가진 사람하고 100억 가진 사람이 똑같은 컴퓨터를 사는데 1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 이게. 즉 말해서 자기 부담 능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물건값의 10%를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돼.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적게 가진 사람이 100만 원짜리 10만 원 부가세 부담하면은 조세 부담률이 더 커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컴퓨터 사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 거기 부가세 내가 내는지도 잘 몰라,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세금의 역할은 부담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물건 사는 사람이 부담 능력이 크든 작든 무조건 똑같은 세금을 부담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담하는 이 세금 부담들이 여기다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민이라고 한다면 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다가 부가세를 포기해 놨어요, 이게. VAT를 포기해 놨다. 나라에서 이 부가세를 포기해 놨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면세라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면세다. 이렇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면세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 가면은 면세고, 또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면 면세고, 그러니까 약국 사업자들은 다 면세 사업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병원도 마찬가지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여기 오는데 버스 타고 왔다, 지하철 타고 왔다, 다 면세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고급 승용차다. 그건 주로 사치품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를 물고 또 개별 소비세를 또 물고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주로 사치품에 대해서 이제 개별 소비세라든지 이런 거를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민들한테는 부가세를 포기하고 여기 이 사치품에는 세금을 더 얹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이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부가세 붙여버리면 이제 세금 부담률이 커지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더 개별적으로 다른 소비세를 부담시켜서 역진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역진성을 완화시키고 있는 제도가 면세 제도하고 이런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이게 물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전단계 세액 공제법,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건 뭐, 세무회계 상급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라. 자, 일단, 제조업자가 이렇게 있어요. 제조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매업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매업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처음에 제조업자가 1,000원의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업자한테 팔아요. 그럼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든 1,000원의 재화를 도매업자한테 팔게 되면 도매업자가 소비자지.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예요. 그러면 1,000원에 사가져오면서 이제 10%인 부가세를, 제조업자는 10%인 100원을 받아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래할 때 이것을 부가세를 징수한다. 거래 징수라고 그래 이게. 그리고 이런 거래 징수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보고 우리는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라고 그래 이게. 자,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이제 1,500원에 이제 그걸 소매업자한테 팔아요. 마찬가지로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소매업자가 소비자니까 10%에 해당되는 150원을 거래 징수해요. 그 소매업자는 이제 그 1,500원, 150원을 부담하고 물건을 사가져오죠. 그리고 소매업자는 이거를 소비자한테 이제 팔아요. 근데 그것이 2,000원에 파는데 부가세 10%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는 최종 2,200원에 이제 소비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우리 도매업자 전단계, 이거 제조업자죠. 이게 이제 매출 단계고 이게 매입 단계인데 우리 매출 단계 전 단계가 바로 매입 단계인데 매입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이 방법이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제조업자가 100원 요 도매업자한테서 받아서 갖다 낸다 이렇게 공제해 주는데 요거 사가져온 거 없고 제조업자가 100원을 갖다 냈죠. 그리고 도매업자인데 이 제조업자가 일단은 세무서에 100원을 갖다 냈어요. 근데 도매업자가 사가져올 때 부담한 요 100원을 여기서 빼준단 말이에요. 안 빼주면 여기 100원 갖다 냈는데 요걸 안 빼주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요걸 빼주는데 그러면 50원을 갖다 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도매업자 갖다 내는 50원은 내가 100원을 부담했지만 150원을 받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도매업자 돈이 아니고 이 다음 사람인 소매업자한테서 받아서 낸 거예요. 제조업자도 도매업자한테서 받아서 낸 거예요. 그리고 소매업자도 이렇게 이걸 공제해 주지. 자, 그러면 소매업자도 이제 이렇게 해서 50원을 갖다 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각각 사업자마다 이 부가세를 이제 갖다 내는 걸 보고 우리가 다단계 거래세라고 해요. 다단계 거래세. 그리고 이렇게 이 세무서에 이렇게 신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 사업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업자가 아니야 이게.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200원을 이렇게 갖다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이렇게 이 각각 이 다단계로 해서 200원을 신고 납부해줘라 이제 그런 얘기죠. 총 200원 이 소비자가 이 부담했다. 소비자가 부담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것은 사업자들이 갖다 냈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자, 이게 기본적인 부가세 구조고 이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거래 징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이 세금 계산서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거래 징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다만 사업자들 간에 요 100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부담한 거를 공제받으려면 신고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100원을 공제를 받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원을 공제를 이렇게 받아야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자, 요 200원 매출세. 자, 요 150원. 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인데, 자, 그것을 이렇게 공제받는 걸 보고 매입세 공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2,000원을 우리는 공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과세 표준은 우리가 각각의 공급가에, 자, 그것을 우리가 합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요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요 두 가지를 합친 거.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합친 것을 공급 대가라 불러요. 공급 대가. 용어들이. 자, 요거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고,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죠. 포함된 거. 이렇게. 일단 뭐 용어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요 5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게 이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얘기하고 다단계 거래세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0원이다. 그 다음에 50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1,500원 주고 150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했는데 2,000원에 만약에 이것이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 그럼 수출업자면은 소비자가 이제 이 국외에 있어요. 국외의 소비자다. 이렇게. 그럼 나갈 때 이게 0의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0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150원이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150원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갖다 내고 이렇게 갖다 냈는데 지금 여기서 150원이 이제 환급을 받아요. 이렇게 150원을 환급을 받는다. 지금 이 부분 있죠? 150원. 자, 이것을 우리가 환급세액이라고. 환급세. 자, 여기는 이제 플러스여서 납부세액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여서 환급세액이다. 자, 그러면 과거에 들어갔던 150원이 여기 수출하는 수출업자 단계에서 다 환급이 돼,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150원이 다 환급되고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끝난다.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부담은 제로죠. 부가세 부담은 제로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빨리 우리나라에서 부담하는 게 없으니까 조기 환급 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0원이고 그 다음에 5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00원 주고 150원. 그 다음에 이제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면세 사업자예요. 이게. 부가세를 아예 포기했어, 이게. 그럼 부가세를 포기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고요. 법인세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예요. 그 법인세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줘라. 그런 규정이 없지. 왜냐면 부가세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얹어요. 내가 부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얹어. 그러면 이 면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가 2,150원에 소비하게 돼. 자, 그러면 여기는 2,200원이었는데 과세하게 되면 이제 면세했더니 2,150원이 돼가지고 가격이 이제 하락했지, 이게. 하락.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소비자를 위하는 거지. 소비자를 위해 면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원이 왜 가격이 하락했느냐? 여기는 들어가고 세무서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지금 1,500원에서 여기 2,000원. 지금 창출한 게 얼마냐면 이제 500원이거든, 이게. 부가가치가. 500원에 대한 10% 얘를 포기한 거지. 50원.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가 창출하는 재화 용역에 대한 그 부가가치, 그걸 포기하는 거지 과거에 이미 창출한 것을 과세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 영세율은 과거에 부가가치 창출해서 세무서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 환급을 해주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과거에 과세됐던 것은 국고로 들어가고요. 150원은
그리고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한 요 50원의 부가가치만, 이 부가가치세만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이렇게 하락했죠. 자, 일단 과세업자, 수출업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사업자의 모습을 좀 봐주시라.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있고, 넘어가시죠. 여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첫 시간이니까 좀 본 거예요, 지금. 부가세 특징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국세다, 그 다음에 간접세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다, 물세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다단계 거래세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자, 이게 세무 2급이나 세무 3급에서는 이제 이 객관식으로 나와요. 이게 시험에. 하지만 우리 주관식에서는 부가세 문제가 40점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안 나와요. 나오기 어려워요, 이게. 뒤에 이제 가면은 나올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과표 구하고 매출세액 구하고 납부세액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겸용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공통매세 안분 계산하고 나올 게 많거든요, 뒤에. 자, 이제 두 번째는 납세 업무자다. 납세 업무자.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납세 의무자만 볼게요. 개정된 게 있는데, 신탁 관련된 게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건 빼고, 일단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우리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있고요.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사업자가 있어요.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면세사업자들이에요. 이렇게. 부가세를 포기해가지고 이제 부가세법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과세되는 거예요. 과세되는 거. 이렇게. 여기 지금 일반인데 과세되는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인데 요거 이제 배제, 간이과세, 배제 규정 이렇게 배제 규정 적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 8천만 원 초과 이 8천만 원 이상 되는 이제 개인 사업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간이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 이 4,800만 원, 그 다음에 이 8,000만 원인 개인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뭐 이렇게 있죠. 간이과세자.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겸용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이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 그 다음에 면세 같이 하는 사업자들 많아요. 주변에. 뭐,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다 겸용사업자죠. 왜? 버스나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면세지만, 거기에 보면은 광고가 붙어 있어요. 광고 수입은 다 과세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약국에 가면은 이제 처방전, 면세죠. 근데 이제 옆에 여러분들이 영양제 사 먹고 싶으면 영양제는 이제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건 과세에게. 병원도 면세죠. 근데 병원에 가면 피부과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런 화장품 같은 것도 팔아요. 그런 거는 이제 과세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자, 아무튼 겸용사업자 많이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일반과세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 이게.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 요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요건 이제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 일반과세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했었거든. 이렇게. 근데 4,800만 원 미만은 원래부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못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소비자 상대 업종이면은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 여기도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요. 여기 영수증 발행한다. 이렇게. 여기는 최종 우리 소비자 상대하는 업종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비자 상대 업종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과세다. 과세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상대하는 경영사업자. 자, 면세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이제 계산서예요. 계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면세는 이제 계산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사업자는 뭐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4,800만 원 이 미만인 사업자들 있죠. 거기 이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하나 알아두실 것이, 여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요 금액이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 요거 그래서 이제 공급 대가가 그렇다. 공급 대가가 뭐죠? 공급가액에 뭘 더한 거? 부가세 포함한 거. 자, 그것이 4,800만 원. 근데 이것은 직전연도에 직전연도. 직전연도 이 공급대가 이 4,800만 원 또는 8,000만 원 그렇게 판단한다. 직전연도예요. 직전연도라는 얘기는 직전 1년도 이 전체 이 부가세 포함한 그 금액 총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재화를 이제 수입하는 자다. 이제 사업자하고 재화를 이제 수입하는 자 이렇게. 수입하는 자란 얘기는 사업자도 들어가고 비사업자도 들어간다. 이렇게 다 들어갔지.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기간 봐보죠. 여기 앞에는 시험에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이 세무회계 상급부터 보던 내용이고, 이 계산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보는 거고, 납세지다. 자, 원칙. 우리 각 사업장마다 이렇게. 자, 납세지 과세기간이죠. 과세기간부터 먼저 보죠. 요거 납세지는 좀 이따 보고, 1기와 2기 이렇게 뭐 다 아시는 거죠. 6월 30일,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1기, 2기로 나눠진다. 자, 근데 이제 이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말과 과세기간이에요. 과세기간. 그리고 신고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예정 신고기간 이렇게. 확정 이 신고기간, 예정 신고기간, 그 다음에 확정 신고기간 이렇게. 신고기간하고 과세기간은 달라요. 우리 법인 같은 경우는 이 과세기간을 1기, 2기로 나눠놨는데, 이 1기를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이제 예정, 확정, 예정, 확정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정, 확정 다 하게 돼 있더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로 이게 이제 좀 이 영세한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정을 안 해요. 이제 이 예정 고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다. 개인. 자, 개인은 이제 이 원칙이 우리 예정 때는 무조건 안 하고요. 원칙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정 고지서가 날라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원칙이. 그리고 예외로 요건 이제 예외는 이제 주로 이제 간이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1년에 한 번만 해. 1년에. 그리고 여기 예정 부과를 하죠. 예정 부과를 한다. 이렇게. 예정 부과를 한다. 이렇게 요 예정 고지한다. 예정 고지한다. 여기도 영세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정 고지를 하죠. 이렇게. 자, 돼 있어요. 원칙은 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다 하는 거예요. 개인은 1년에 2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 한다. 이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얘기하는 거였지. 요거는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빼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제 개업하는 경우는, 개업하게 되면, 만약에 2월 1일 날 개업했다 그러면, 그 2월 1일부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30일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우리 그 3월 31일이 되겠지, 이게. 신고기간이. 자, 그 다음에 폐업. 그러면 과세기한 개시일, 즉, 상반기다 그러면 1월 1일 날, 에서부터 폐업일이면은 만약에 3월 5일이다. 3월 5일까지죠. 이렇게. 자, 간이과세는 1년으로 돼 있고요. 과세 유형이 변형되는데, 요게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일단은 8천만 원 미만일 때,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이다. 이렇게 만약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나눠봤을 때. 자, 처음에 우리가 간이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간이죠. 간이. 간이는 이제 요 1년이 과세기간이어서 1월 25일 날 이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1월 25일 날 신고 들어왔을 때, 요 1년 동안에, 이 공급 대가가 만약에 1억 원이다. 그게 요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건 벌써 25일이 지나갔으니까 이 6개월은 간이로 가고요. 다음 연도 요 7월 1일부터 이제 일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8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자가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일반 과세 신고를 요때 1월 25일 날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요 1년의 공급 대가가 이제 확인이 됐지. 근데 그게 얼마냐면 이제 7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7천만 원이다. 그러면 7천만 원인데 그게 확인되는 게 이게 1월 25일이니까 여기 이 일기는 일반으로 가는 거지, 이게. 일반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간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연도 또 1월 25일 날 요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지. 즉 말해서 이 개인 사업자들은 일반과 간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다음 연도 항상 2기부터 이렇게 2기부터 바뀐다. 다음 연도 2기부터 바뀐다 이거죠. 2기부터 바뀐다. 근데 간이었던 사업자가 일반으로 바뀌게 되면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간이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반이었다가 간이로 바뀌게 되면 간이로 이 일반이었다가 이제 간이로 바뀌게 되면 이 말한 대로 이제 요거 이 7월 1일부터 요 12월 30일 요게 간이가 됐지. 자, 간이었다가 이제 일반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이제 간이로 신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이었다가 이제 이것이 간이가 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이제 6월 30일이 간이가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이었다가 이제 이게 간이로 바뀌면 7월 1일부터 10월 30일이 간이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 과세유형 변형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간이과세 포기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세무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보니까 물론 4,800만 원 미만자를 말하는 거예요. 4,8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세무계산서 원래대로 발행하니까 간이과세 포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기하고자 하는 월에 말일 날 만약에 3월부터 3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적용하고자 하는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포기 신고를 한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이 되는 거죠. 자,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내에 신고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해라. 그러니까 2월 1일 날 폐업하든 2월 28일 날 폐업하든 다 폐업 신고는 폐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3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납세지. 자, 그 다음에 납세지. 자, 이것을 원칙이다. 원칙. 여기다 쓸게요. 원칙이다. 각 사업장마다 이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이제 규제 있으니까 그걸로 좀 봐보시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 이 신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 있죠, 납부. 그 다음에 환급. 이런 것도 다 각 사업장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행기한서 발급도 각 사업장마다 이렇게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지. 근데 이제 예외로 이제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렇게 총괄 납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렇게 라고 하는 게 있죠. 지금 그 각 사업장마다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을 우리가 좌동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좌동이고 이렇게. 근데 이 납부환급은 이제 주사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세무기한서 발급은 이제 좌동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이제 요게 예외예요. 요게. 납부환급이 예외다. 이렇게. 총괄 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저게 예외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업자 단위, 장 단위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다 이 주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요. 부가세 신고도 주사업장에서 하고요. 납부환급도 주사업장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도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다 예외지. 이거는 다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우리가 만약에 강남세무서, 강동세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역삼세무서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장이 여기 각각 있으면 각각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강남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되고 세무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다 해야 돼요. 강동 마찬가지로 다 역삼 다 이렇게 역삼. 근데 이제 예외가 이 강남에다가 이제 주사업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신고는 각각 하고 납부하고 환급만 여기 예외다. 이렇게 납부환급만 예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이제 강남에 사업장이 있고 강동에 사업장이 있고 역삼에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요. 여기서 다 이 예외다. 이렇게 여기를 주사업장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다 한다 이거죠. 다 예외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예외는 이 개시일 전 20일 전에 해야 돼요. 20일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6월 10일, 그 다음에 12월 11일까지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우리가 신청한다. 이렇게 신청한다. 그래서 승인사항은 아니고요. 신청사항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다 똑같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직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매장은 판매 시설을 갖춘 곳이에요. 직매장.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이 돼요. 자, 근데 하치장이 있어요. 자, 하치장과 임시 우리 사업장이 있는데, 자, 일단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하치장하고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그리고 하치장은 보관장소예요. 보관장소. 이렇게. 보관장소. 그리고 이제 임시사업장은 무슨 경기대회나 박람회 잠깐 행사 개최하고 그리고 접는 곳인데, 거기는 그 사업장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뭔가 재화용이 공급이 됐으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급한 걸로 해서 거기서 세운계약서 발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다. 라는 거, 그것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사업장의 종류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단지 포장만 하고 용기 충전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화장품 이제 제조하는, 판매하는 사업장인데, 이 화장품을 만드는 사업장은 사업장이지만, 그거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서 이 용기에 충전하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포장,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이나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주의하실 점은 그 건설 현장이 아니다. 그 건설업자의 등기부상 소재지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고, 자,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예, 이게 사업장이에요.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거기서 만약에 부동산을 임대해 준다? 그러면 사업장이 그 부동산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업장이. 그래서 과세를 안 해요. 부가세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이 국외에 있어요? 그러면 건설 현장이 사업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 그 건설업자의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럼 저 부가세 과세를 하지, 이게.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국외에 있으면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비교란에 거기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그것도 좀 참조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제 또 나오기는 쉽지 않아, 이게.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구업에 종사하는 일반 과세자 안다로는 청주에 공장을 두고, 자, 청주에 공장이 있네요. 자, 이거는 사업장이에요, 공장은. 왜냐면 제품을 만드는 장소니까. 자, 대전에 판매장이 있어요. 대전에 판매장이 있더라, 이렇게. 판매장이. 근데 대전에 판매장과, 그 다음에 거기 뭐냐면, 주사무소를 두고 있네. 여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총괄납부면 이제 여기가 주사무소로 이제 신고 들어간 곳이에요. 자, 20년 1기 거래내역 토대로 강물음에 답하되 그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청주 공장 하고 대전 이거 다 내 거지. 이게 다 내 거예요. 이렇게. 자, 다 내 거다. 그런데 원재료 5천만 원에 매입해서 여기 청주 공장에서 지금 이 원재료를 5천만 원에 사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800은 청원에 설치한 하치장에 이제 이렇게 800만 원어치 원재료가 보관하고 있네. 이게. 그 다음에 원재료 3천만 원을 대전 판매장으로 반출하고 여기서 이 원재료 3천만 원 이제 반출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1,000만 원은 천안 거래처에 판매를 했네. 요 청주가 이 천안 거래처에 이 1,0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예. 판매를 했네. 판매를 했어요. 자, 그리고 대전 판매장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완제품 재고분 1억 5천만 원 판매한 다음 날 청주공장으로부터 완제품 3천만 원을 반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요것이 원재료가 아니고 완제품이죠. 완제품.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억 5천만 원이 이제 판매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판매가 일어났다. 자, 그리고 다음날 청주공장으로부터 완제품 받았고 그 다음에 가구 제조기계 2,500만 원 수선을 위해서 이 청주공장으로 반출했네요. 요거 이렇게 우리 수선기계 2,500만 원짜리 요 기계 요거 이제 수선을 위해서 이제 반출됐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이. 자, 우리 첫 번째는 이 수익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수익 금액. 자, 사업소득 우리 총수익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여기 청주에서 팔은 것이 여기 지금 1번인데 요거 이제 팔은 거잖아요. 이것도 팔은 거죠. 요건 우리 다 그 사업자 안에서 이제 발생한 거니까 청주에서 팔은 게 1,000만 원의 이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대전에서 1억 5천만 원에 결국은 이 수익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이제 팔아가지고 얻은 소득인데 이것이 1억 6천만 원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봐보세요. 총괄납부 사업자, 총괄납부 사업자네요. 총괄납부, 이렇게. 자, 총괄납부, 이 사업자래요. 자, 그럼 이걸 하나 알아두세요. 아까 제가, 이 강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삼이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원래는, 각각이 다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하실 것은 이게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판매 목적 반출이 일어나잖아요. 판매 목적 반출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원칙이 재화의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이다. 이렇게. 공급이다. 그래서 세움계약서를 이렇게 발행해야 돼. 이거. 근데 사업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건데. 근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이게 사업 장 단위로 신고납부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물건을 일로 갈 때 이것을 재화의 공구로 봐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외로 이것이 우리 총괄납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단위 이렇게. 그러면 요거 우리 신청해가지고 우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차피 이 사업 장단위로 여기서 신고납부하는데 총괄 납부가 예외니까 어차피 합쳐가지고 한 군데서 주사업장으로 신고를 한 군데서 납부 환급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자 단위는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안 내, 이게. 그 사업자 등록을 안 내면은 어차피 이걸로 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니까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 이게. 근데 이게 단서가 있어요. 단 해가지고. 사업자가 모르고, 총괄납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되는데, 이걸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버리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왜냐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세운계환서를 발행하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과 다른 세운계환서예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 발행했으니까. 그래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는 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총괄납부 사업자인데 내 사업장에서 내 사업장으로 완제품이 3천만 원 가는 거, 총괄납부 사업자는 예외로 이거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청주에서는 지금 이번에 납부세액을 각각 구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 1,000만 원, 요거 1,000만 원에 대한 이 10% 요것이 이제 매출세액이고요. 요 매입한 것은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한 10% 이렇게 돼 있다. 자, 일단은 과세 표준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납부 이 세액은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얼마가 이게 500이고 여기가 1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400이 되겠지. 이렇게 400. 자, 그리고 대전이 있는데 대전은 요 과표가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곱하기 이제 10%. 이게 이제 매출세액이죠. 그 다음에 빼기. 중요한 거는 총괄납부기 때문에 여기서 완제품 3천만 원 받은 거 이걸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 매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제로다, 이거 제로다. 이렇게 제로다. 그러면 1,5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이렇게. 그 총괄납부인데 여기가 주사업장이니까 요거를 가감해가지고 여기서 1,100만 원만 납부하고 여기는 납부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판매장에서 1,100만 원 납부하고요. 여기 청주는 납부세액이 없다. 요거 환급인데 여기서 가감해가지고 이쪽에서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2번은 요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3번. 일단은 과표는 요게 과표예요. 1,000만 원하고 1,500이 과표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봐보세요. 3번. 자, 세 번째 보면은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인 경우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각각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사업자단위예요. 사업자단위. 근데 사업자단위는 주사무소인 대전에서만 그 사업자 등록을 내니까 여기는 없지, 제로지, 그냥. 근데 여기 이 대전에서는 이거 합쳐가지고 이 과표를 우리가 이 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억 5천이에요. 이걸 합쳐서 이렇게 10%의 매출세,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저기 원재료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0%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수선을 위해서 반출한 것은 대상이 아니고요. 반드시 판매 목적일 때, 이 완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가는 것이 재화의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판매 목적 반출되는 거. 기계는 수선 목적이니까 이건 이렇게 가는 것은 과세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장이 아니니까 또 과세되지 않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이 대전에서 이 1,600에서 500을 빼게 되면은 1,10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사업차 단위 과세 이 제도일 때는 공장은 과표도 안 잡히고 납부세액도 안 잡혀요. 판매장에서 다 한 군데서 합쳐서 여기 이제 따로따로 신고 들어가고 하는데 납부만 여기서 합쳐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는 신고도 안 들어가 이게 여기서 합쳐서 들어가 이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봐볼게요. 자, 총괄납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래 이게. 그러면 이제 청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과표하고 좀 나눠볼게요. 과표, 과세표준. 자, 우리 이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다 아니래요. 그러면 청주는 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표에다가 플러스 우리 요 완제품 3,000만 원 있죠? 이것도 과표에 들어가야 돼. 3,000만 원도 과표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합쳐가지고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 대전은 이제 1억 5천만 원이 이 되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납부세액인데 납부세액은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이 4천만 원에 대한 이 10% 그 다음에 빼기 5천만 원에 대한 10% 매입세 공제를 받죠. 그러면 이것이 100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1억 5천이 이제 과표인데 거기에 이제 10%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청주로부터 이 3천만 원이 재화의 공급이니까 이제 대전 입장에서는 매입이에요. 그 3천만 원에 대한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1,500이고 요것이 300이에요. 그러면 1,20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4번 이 과세표준은 공장은 4천이고 판매장은 1억 5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세액은 공장은 이제 100만 원이 환급이고요. 판매장은 1,200만 원이 납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만 좀 봐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거 하나 좀 비교하는 것만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인데 원칙은 개시일로부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해라 이렇게. 단 개시일 전에도 할 수 있죠. 개시일 전에도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제 이 신청일로부터 2일 걸리고요. 5일 연장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에는 토일, 일요일 또는 이 근로자의 날 제외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거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련 제재가 있는데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만약에 20일 내에 안 내면은 원칙은 매입세 불공제예요. 근데 예외. 그 예외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시험하고 엮어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 예외가 뭐냐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이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가산세 물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쭉 있으면 1월 1일이고요. 이게 이 6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이에요. 만약 이때 개시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20일이니까 이제 2월 2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신청을 안 했어요, 이거. 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원칙적으로 신청한 거니까 뭐 가산세 없이 정상적인 거죠.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근데 안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요 7월 20일까지는, 그러니까 요 종료일로부터 요 20일 내까지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요 과세 기간 이 속하는 요거 다 매입세 공제해줄게. 이렇게. 거기 그 원칙을 안 해주는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이 공급 시기가 요 20일 날 신청했으면 신청일로부터 이 역산해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 기산일까지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만약에 뭐 받은 거 있으면 요거 아마 주민번호로 받았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그 매입세 공제 해줄게 이렇게. 다만 사업 개시했죠. 개시했으면 거기서 사업자 등록 신청일 바로 전날까지 생긴 요 공급가액 있죠. 요 공급가액. 자, 그 공급가액의 1%는 이제 이 미등록 가산세 물어야 돼요. 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직전일까지 바로 전날까지 이 생긴 공급가액의 1%는 가산세를 물어라. 이게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안 내거나 타인 명의로 한 것도 당연히 물어야죠. 그리고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제 고발될 수도 있어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세 가지. 원칙은 매입세 불공제다. 제재가. 자,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일단은 원칙이 매입세 뭐예요? 안 해줘요. 매입세 불공제다. 이렇게. 불공제다. 그리고 가산세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세범, 처벌,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자는 안 내게 되면. 자, 이제 그 정도만 보시고, 뭐, 시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알고요. 다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내가 만약에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까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소급해서 과세기간 기산이에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요 과세기간인데, 그때부터 받은 주민번호로 받았겠죠, 아마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이제 그 매입세 공제 해줄게. 다만 개시일로부터 이 신청이 바로 전날까지 발생한 이 공급가액, 즉 매출이 발생했으며 그것에 대한 1%는 이 미등록가산세를 물어라.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그 내용 좀 봐주시고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는 것은 바로 당일날 해주는 거, 이름 바꾸는 거 있죠. 그리고 신고일로부터 2일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참조만 좀 해주세요. 이게. 사업의 종류 바뀌거나 뭐 다만 그 4번에 보면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거 이렇게 증여는 상속은 정정사항이지만 이 증여는 폐업사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자식한테 증여를 했다. 그럼 아버지는 폐업하는 거고 아들은 새로 사업자 등록 이제 새로 개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뭐 그렇게 그냥 참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과세 대상 및 거래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